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산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천백만 작가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이었는데 출판사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산투자 가이드로 제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투자를 하자는 개념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존 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그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을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퇴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 몸이 아픈 경우에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의 한 줄 주제입니다. 예,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제가 미국의 그 펀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돼서 미국 펀드에 투자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삼아 천백만 TV라고 하는 그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노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듯이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는 그 부동산에 자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우리나라의 그 출생자와 사망자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 들어 처음으로 그 출생한 인구가 사망자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역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대수 및 평균 세대원 수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것이 최근 2, 3년간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시작된 이후에 20, 30년이 지나면 심각한 불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 출산이 떨어지면 그 노동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마저 또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부동산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데 일본 같은 경우가 1.5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84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 일본은 28%입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34%로 거의 동일해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60년에 3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44%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그 100세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노후 자금이 있는 거 쓰다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부동산 팔아 쓰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있는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다가 20년 후에 노후 자금이 떨어져서 그때 가서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부동산이 상당 부분 떨어져서 대출을 갖고 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은 부동산도 좋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주식 투자법은 저는 일정 금액을 매달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값이 오르면 주식을 조금 사고, 근데 주식 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사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을 때는 적게 사고 내리면 많이 산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될 때는, 예를 들면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그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같이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주식을 좀 더 사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시가총액을 이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90년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개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 이런 종목들은 다 사라진 종목들입니다. 장기 투자도 좋은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는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자신도 별로 없고 공부도 하기 싫다,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직원분이셨던 어느 분이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식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이었던 이분은 그 신입사원 시절부터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상여금을 받으면 이 상여금은 전부 주식을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40년간 주식을 샀는데 그 증자에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배당금도 받아서 전액 재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 4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이분이 어떻게 그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이런 그 사라져버린 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같은 우량한 회사에만 투자를 했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분은 시가총액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위 업체에는 50%의 비중을 싣고 2위 업체에는 30%, 3위 업체에는 2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등이었다가 1등으로 올라오면 30% 비중을 실었던 것을 50% 비중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밀렸다 그러면 30% 비중을 20%로 줄입니다. 대신에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온 업체를 다시 20%에서 30%로 늘리고 3위 이하로 떨어진 회사는 전부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회사에 투자할 염려도 없고,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만 투자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 국민연금하고 그 퇴직연금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그 개인연금의 특성을 잘 알면은 같은 돈을 내고도 훨씬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납입을 최대한 이용한다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매달 30만 원의 개인연금을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납입금을 3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들은 기본 납입금의 2배까지는 추가 납입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가 납입의 그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 납입의 경우에 사업비가 10% 정도 된다고 하면 추가 납입의 경우 사업비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 20세부터 3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여 20년을 납입하는 경우하고 1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리 5% 기준으로 60세가 되면은 약 1,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쪼개서 가입한다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연금보험에 60만 원을 납입할 계획이라면 기본 납입을 2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40만 원으로 하면 될까요? 이것보다는 저는 기본 납입을 1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으로 하는 상품을 2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수익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2개로 쪼개서 하나를 먼저 받고 그 하나를 받는 동안에 다른 하나의 연금은 수익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부연금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부연금형은 부부 2명 중 1명이 사망을 해도 남은 한 분이 계속 보험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개인연금형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연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앞으로 개인연금형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많은 수수료를 주고 부부연금형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원금보장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10년 정도나 20년을 납입을 하고 그 후에 10년이나 20년 상당 부분 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외에 상당 부분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금 보장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금 보장형을 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원금 보장형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섯째, 100세 보증과 같이 장기간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100세까지 살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천수의 삶을 누린다고 하면은 100세 보장형 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100세 보장형 상품을 선택해서 연금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형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상속형은 본인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본인이 받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료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형의 경우에는 또 상속을 할 때 상속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굴려서 모아서 상속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상속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품을 설계하는 그 설계사가 추천하는 것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연금보험에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배당주를 사서 돈을 불린 후 이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두 경우를 비교한 이유는 반드시 연금 보험이 좋다 아니면 배당주로 늘리는 오피스텔이 좋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분석하고 비교하라, 사실 이런 의미로 이런 사례를 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지인이 부탁을 하면 그냥 큰 생각 없이 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공부하고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 55세 남성이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달 200만 원씩 5년간 불입한 후 5년을 거치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을 연 5% 배당주에 투자하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매달 평생 55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당주에 투자를 한 후에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에는 65세부터 평생 75만 원씩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약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오피스텔이 남게 됩니다. 이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의 문제라든가 종합소득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건 또 비과세도 되고 보험회사만큼 문제가 없으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비교,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가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관련 방송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 손해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이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의하면 그 65세에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와 60세에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76세가 되면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에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83세가 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연금을 땡겨서 조기연금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가능하면 연금을 늦춰서 받는 게 이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PV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조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PV양자 자격에서 탈락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에서 A씨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예상 수령연금이 2,130만 원입니다. A씨는 현재 자녀 직장보험에 PV양자로 얹혀 있는데 2025년부터 1년에 2,130만 원을 받게 되면 PV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300만 원 정도를 연간 내야 됩니다. 그래서 A씨는 국민연금을 3년 앞당겨 받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을 2,130만 원을 2025년에 받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300만 원을 내야 돼서 실수령액은 1,830만 원입니다. 근데 3년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은 1,840만 원으로 줄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그대로 1,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간 받은 5,520만 원만큼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국은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기연금을 택할지 연기연금을 택할지 아니면 정상연금을 택할지 결정할 때는 종합소득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서 90세를 넘어서 사시면 자녀들이 60세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로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받는 경우, 상속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부터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것이 사실 훨씬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기 수령하는 것이 더 이익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조기 수령을 할지 연기를 할지 이것은 사람에 따라 사정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급속한 그 노령화 때문에 신도시들이 심각한 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그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젊은 층들이 이 신도시에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도시 자체가 거의 공동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어린애들도 많이 뛰어놀고 했지만 지금은 그 노인들의 그 휠체어 타는 노인들만 보인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해도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생길 예정입니다. 1980년대 말에 그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이런 그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생겨난 신도시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 신도시들 상당수도 그 일본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도 큽니다. 도시로서 그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배드타운 역할만 하는 신도시들은 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16%고 일본은 28%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노인 비율이 일본보다 높아집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 노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일본과 같이 그 노령화로 인한 도시의 공동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과 관계없이 아파트가 또는 주택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미래에 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가 없다면 우리나라 그 미래의 노후 준비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 그리고 판교나 분당과 같은 그 서울, 근교, 경기도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곳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불려서 자녀에게 돈으로 물려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자면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서울 등 핵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 가입자와 보험사 중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봅니다. 몸에 병이 생겨 그 보험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가 이익이고 건강해서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그 보험사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손해가 되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보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르누이라는 분이 그 효용성으로 이런 문제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는 보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복권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베르누이의 그 효용성 함수를 나타내는데
한 단위가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1000만으로 갈수록 효용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을 가진 사람이 200만을 갖게 되면 효용성은 10에서 30으로 늘어납니다. 즉 20만큼 증가합니다. 하지만 900만을 가진 사람이 1000만을 갖게 되면 효용성은 96에서 1000으로 4가 늘어납니다. 즉 똑같이 100만이 증가하는데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효용성이 20이 늘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효용성이 4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개인은 아플 때 100만이라는 보험금을 받으면 효용성이 20만큼 늘어나지만 보험사들은 100만이라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효용성이 4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관계가 되어 보험이라는 제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보험을 드는 대신에 그 돈을 이용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그 효용성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자, 20대나 30대 분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쯤 되면 주위에서 설계사 분들이 접근을 해서 보험에 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에 많이 드는데 저는 가입을 할 때는 하더라도 항상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보자. 사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3대 질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30세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20년간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받고 뇌혈관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근데 통상 60세가 될 때까지는 이런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거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청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연 5%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세가 되면 한 2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 60세에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합니다. 80세쯤 되면 만기가 되면 원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파도 보험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돈으로 배당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 60세에 2억 원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아프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됐건 뭐가 됐건. 아프지 않으면 그대로 2억 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으면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됩니다. 어느 것이 이익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치료에 대한 약제비 등이 또 약제비 등에 대해서 보험이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의 경우에 1세대 항암제는 그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화학 항암제였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곧바로 암세포들이 적응을 잘 하면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세포를 이용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인 그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그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 피를 피의 그 면역세포를 그 강화해서 다시 자기 몸에 넣어서 항암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존의 그 보험으로는 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로 또 암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 질병에 걸려 보험료를 청구하면 무슨 고지 의무 위반이네 하면서 보험료를 또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60세까지 잘 굴린 다음에 이 돈으로 나이 든 다음에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30세 청년이라면 저는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으로 매달 배당주를 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플 때는 보험 대신에 이 돈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판단을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저는 현금은 훌륭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지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은행 금리가 3%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이 10%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현금의 수익률은 13%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이 폭락하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부를 일궜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강방천 미래에셋플러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 같은 경우는 IMF 때 3,400만 원으로 달러를 사서 6천만 원으로 불린 다음에 증권주를 주로 사서 67억 원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6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증권주였는데 이걸 사서 12,000원 정도에 다시 팔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인컴 박영옥 회장님께서는 9.11 테러 때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졌을 때 4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현재 수천억 원의 부를 일구신 분입니다. 두 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공포에 질려서 남들은 주식 투자를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과감하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주식을 사셔서 성공을 하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만약 투자할 현금이 없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주식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부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금은 두 번째로는 임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부동산은 팔기 힘들고 설사 판다고 해도 다양한 세금과 매매 수수료 등을 내야 되고요. 주식도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팔기가 어렵고 펀드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해약을 하면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산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 300만 원이건 4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을 떠나서 최적의 투자 노후 준비를 위한 그 투자 전략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나 30대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워런 버핏은 본인이 어릴 때 그 복리의 그 원리를 터득한 후에 앞으로 야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희망에 부풀러서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미래의 와이프 되실 분한테 이 약혼 반지를 사주면서 이 반지가 지금 현재 자기 자산의 5%에서 6% 정도에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래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워런 버핏이 그 복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커피 한 잔이 미래에 500만 원이 되고 현재 자동차 한 대가 미래에 500억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절약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젊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레미 레프킨의 책 엔트로피를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를 이런 보통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해서 42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종이가 두께가 되고요.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 두께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50대에 들어서면 20대나 30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때가 되면 사실상 은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 등으로 그 많이 지출을 했거나 또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 자금도 그 넉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서울, 부산, 뭐 판교나 뭐 분당과 같이 경기도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반대를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의 상속 재산인데 그 재산을 어머니가 다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들이 반대를 해서 주택연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연금을 다시 상환하고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사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분들은 살아생전에 자녀들과 이 문제를 항상 협의를 해서 매듭을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담보 설정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신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 사후에 배우자와 그 자녀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의 법칙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그 재무설계사가 내놓은 그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퇴직한 첫 해에 노후자산의 4%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속 4%를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자금을 사용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후자산이 3억이면 이의 4%엔 1,200만 원을 매년 인출해서 사용하면 30년 이상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4% 이상을 매년 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로 사용할 돈, 중기로 사용할 돈, 장기로 사용할 돈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갈에 의하면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그 변동성이 채권, 국채보다도 낮아지고 17년간 보유하면은 주식을 보유하면 이렇게 원금을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는 돈은 그 주식 펀드 쪽에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중기로 사용할 돈은 배당주나 리츠 같은 상품에 넣어두고 단기로 사용할 돈은 MMF나 CME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향후에 노후를 위해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는 리빙 트러스트 센터라는 신탁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엉뚱하게 재산을 빼앗겨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로챈 다음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얘기라든가 간병인이 치매든 노인의 재산, 수십억 재산을 다 빼돌리고 오피스텔에 방치했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흔치 않게 벌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 좋은 방법은 신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자기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그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은행은 그 합의에 따라서 재산을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상가가 있고 현금이 5억 있다. 그런데 집은 첫째한테 물려주고 상가는 둘째한테 물려주고 5억은 자기의 노후자금으로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자기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은행과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은행은 그대로 이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향후 나이를 더 먹어서 요양시설에 가면은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 되는 요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은행 신탁팀에서는 그 합의 그대로 이행을 해줍니다. 결국 신탁은 자녀들이나 제3자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노후를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가 좀 심해지면 신탁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신탁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제도지만 미국에서는 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신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